사마천 정신과 광주 정신의 만남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복수입니다. 예. 5.18 항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4.3이라든지 기타 한국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졌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 한 맺힌 엉어리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라는 게 단순하게 무슨 육체적 물리적으로 상대편에게 해를 가하는 것 이렇게 복수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뒤끝입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청산의 방법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더 글로리다. 아이 참 복수다. 복수 드라마가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이 모든 형태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고 또 그런 복수가 제대로 법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방출되었던 이 더 걸놀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사마천에 나오는 복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비질란트 필름이라고 합니다. 비질란테란 말은 자경단이라는 뜻입니다. 자경대. 그러니까 국가나 법이나 공적인 권력이 시민들을 지켜주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나쁜 놈을 처단하는 그런 드라마를 비질란테 필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법적 시스템이 실패하거나 작동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고 다크 나이트, 존 닉, 뭐 이퀄라이즈, 요즘 이퀄라이즈 좀 있으면 이제 3편이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다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적 복수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또 법에 의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 사회적 현상이다. 그리고 웹드라마가 아예 비질란테라고 하는 웹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OTT 깔고 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협 열전의 유협하고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유협들은 취해법권지대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벗어난 형태로 복수, 대리복수해 주거나 약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유협입니다. 이 유협에서 나온 인물들을 우리는 협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잘 아시는 당나라 시대 때 대시인인 이태백 같은 사람은 아예 젊은 날 협객 노릇을 한 적이 있고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을 직접 죽여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태백이 남긴 유명한 시가 협객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 달마토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특히 백성들은 늘 세 가지 꿈을 꾼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첫 번째는 군주가 현명하기를 꿈을 꿉니다. 이게 명군몽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관리들이라도 깨끗해야 된다 해서 청관몽, 청백리에 대한 꿈을 꾼다라고 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은 협객에 대한 꿈을 꾼다 해서 협객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 번째 꿈을 제일 많이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은원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자신이 대단히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소할 무렵에 자기한테 씌워졌던 반역죄가 무고였음이 또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3000년 역사 속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또 신경 써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물은 약 4000명 정도가 되고 그 가운데 주인공급들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0명 이상이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서사시라고 하는 이름을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종수 작가님이 발표한 형과 같은 인물도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협객으로서, 자객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형가라고 하는 영웅 서사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도 중국에서는 단어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김용수의 쪼말자 중국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사마천의 일생에 관한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로 1강씩 해가지고 총 10강을 한 청년 사마천을 만나다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친 강의도, 영상도 있습니다. 합쳐보니까 한 5시간 좀 넘더라고요. 그죠? 할 일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사마천의 삶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 최후의 10년. 요게 이제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제 북콘서트 때도 사마천 최후의 10년. 공교롭게도 사마천이 47살에 옥에 갇히고, 사마천이 세상을 떠난 해는 56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년을 집중적으로 현재 조명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작가나 소설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강의를 좀 듣고 이걸로 영화 한 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가슴 아픈 대목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그래서 영화 한 편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인의 전통적인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 DNA 속에는 은혜와 원수의 DNA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즐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싶은 분은 사드 사태와 중국인의 은원관이라고 하는 영상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기 속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사례들을 쭉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수 작가님이 진나라 문공이 12년, 13년 망명 끝에 돌아와서 통합의 정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용서를 합니다. 진나라 문공이. 그런데 망명 생활 중에 자기를 욕보였던 나라는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 자기 나라 내부하고 외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망명 중에 조나라를 들렸더니 조나라 공공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목욕까지 시켜줘요. 그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목욕도 못한 상태였는데 대접을 잘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뜨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훔쳐보는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공공이라는 이 작자가 문공이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있는 거야.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진나라 문공이 태어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침대에서 어머니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땅바닥에 갈비뼈를 통째로 부딪혀가지고 갈비뼈 전체가 달라붙어 버렸답니다. 이게 변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통갈비뼈라는 건 이게 국제적으로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나라 공공이라는 사람이 그거 진짜로 통갈비뼈인지 한번 훔쳐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조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박살을 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태피삼사 말씀을 드렸죠. 그죠? 초나라 성왕으로부터 접대를 잘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뭘로 은혜를 갚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우게 되면은 3사, 90리입니다. 사흘 거리를 뒤로 물리고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왕이 웃으면서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뭔 큰 소리냐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성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약속대로 90리를 뒤로 물리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는 오자선은 너무너무 유명한 복수, 원한과 복수의 대명사죠. 그죠? 자기 형님과 아버지를 죽인 초나라, 죽고 없는 초나라 평화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에다가 300번 채찍질을 가하는
굴묘편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수의 고사성어를 남겨놓은 인물이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5월 동주 때 나오는 와신상담, 이게 전부 다 원한과 복수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3대에 걸친 원한과 복수의 대화 드라마가 조시고화라고 하는 유명한 사마천 사기에도 기록이 나오고 있고, 여기 나중에 청카이거라고 해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이 고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고, 몇 년 전에는 상해TV가 이 조시고화를 40몇 부작인가 대화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중국의 복수관이, 전통적인 복수관은 종법 복수라고 해가지고 가문이 치욕을 당하거나 가문에 자기 아버지가 임금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임금을 죽이거나 내쫓는, 즉 군신 간의 의리나 충성보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가문에 대한 충성과 효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임금을 죽이거나 내쫓는 복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법 복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이제는 개인 간의 원한과 복수 쪽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성격 자체가. 왜? 이제는 국가의 법률 체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군신 간의 충성이라든지 복종 관계가 명확해짐으로써 종법 복수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면서 개인 간의 은엄과 복수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걸 살인 복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 복수를 잘 보여주는 사기 속의 기록은 자객 열전입니다. 개인 간의 은혜와 원한 또는 뭐 개인 간의 도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복수가 자객 열전이다. 그리고 유염 열전도 그 가운데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기에 보면은 은혜와 복수에 대한 관념이 뚜렷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범수라는 사람입니다. 범수라는 사람은 위나라에서 지독하게 구박을 당하고 박해를, 거의 죽을 뻔했죠. 두들겨 패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적거리에다가 둘둘둘 사람 몸뚱아리를, 범수의 몸뚱아리를 말하다가 변속관에다 갖다 버리고 같이 술자리에 온 손님들한테 오줌까지 갈기게 합니다. 위제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범수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경비병한테 뇌물을 주고 사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름을 장록으로 바꾸고 진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진나라에 가가지고 진나라의 외교 정책을 입안을 함으로써 진나라의 재상이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철두철미하게 이 위제라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물색을 해가지고 결국 위제를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범수라는 인물인데, 이 범수가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일반 필상 애자필보다.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반드시 갚고 지나가다가 째려보기만 해도 보복했다. 이게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싸워요. 중국 사람들 한번 싸우면은 대를 물려서라도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그런 중국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얼마나 보복이 대단했겠습니까? 사드 때. 사드 때 기업인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고. 껌까지도 막 수입을 막고, 롯데는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는 완전 철수죠. 그죠? 중국에서 롯데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여름날 롯데마트 가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이 카트에다가 아이스크림 잔뜩 사가지고 한 바퀴 빙글빙글 돌고 다 놓고 나면 계산대에 와가지고 반품, 이렇게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만 했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복수는 째째하게 해야지 실감이 팍팍 나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이제 그만하자 이름이 이게 복수가 되겠어요. 그죠? 이 손톱 밑에다가 가시 박듯이 아주 째째하게, 아주 세심하게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이런 사건들도 이렇게 복수해야 됩니다. 째째하게. 철두철미하게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해야만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맹산군의 세금 징수인이었던 위자가 현자 한 사람을 몰래 도와줍니다. 근데 맹산군한테 야단을 맞아요. 왜 네 마음대로 그 사람을 도와줬냐. 근데 나중에 맹산군이 위기에 처하자 이 현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맹산군을 구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은혜를 입으면은 반드시 갚는다라는 것도 중국 사람입니다. 그건 뭐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죠. 표무반신. 한신이 젊은 날 밥을 못 얻어 먹고 있을 때 빨래하는 아주머니께서 한신에게 20일 동안 밥을 나눠줍니다. 이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맨날 빨래하는 아주머니 빨래터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어요. 건달의 기본적인 양대 특징이 있죠. 유방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건달은 돈이 생기면은 무조건 탈탈 털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밥을 먹여야 된다. 그래야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얻어먹게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건달은 눈치가 빤해야 된다.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온다고. 빨래하다 말고 빨래 들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놔두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싸웁니다. 그래서 한신이 처음에 얻어먹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20일 동안 밥을 얻어먹었다. 이게 표모반신입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주다. 나중에 한신이 왕이 돼서 돌아와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게 일반 천금이죠. 그리고는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세워준 무덤입니다. 저게 빨래하는 아주머니 무덤입니다. 한신 고향에 가면 저렇게 남아 있어요. 한신 어머니 무덤보다 더 크게 잘 남아 있습니다. 앞쪽엔 전시관도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꼭 갚아라 라고 하는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뒤끝 장렬이냐 그러면요. 요거 재밌습니다. 유방이 정장 시절에 함양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출장을 가요.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에 있는 고향 친구들이 가면서 밥도 사 먹고 술도 사 먹으라고 이제 노잣돈을 여비를 보태줍니다. 근데 얼마씩 줘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야 300전이면 될 거야. 그래서 모두 300전을 줍니다. 그래 속 편하잖아요. 근데 소화만 슬그머니 200전을 더 줘요.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농공행사를 할 때 소화에게 네 옛날에 내가 함양 갈 때 200전 더 줬지. 그리고 무려 2,000호를 더 줍니다. 200전이 2,000호가 됐습니다. 원한과 복수와 보호는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는 항상 뭐가 뒷받침이 되냐 그러면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약속이죠.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계포일락이라고 하는 계포의 약속이 천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계포일락과 일락천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어도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기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찰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나갔다가 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거치게 됐는데 서의 임금이 개찰이 차고 있는 보금을 보고는 탐을 냅니다. 이 오나라가 그 명금 생산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서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금을 갖는 게 소원이야, 임금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검을 차고 다니는 게 예의였습니다. 남자들에게 패금풍속이라고 해서 검이 없으면 실례야. 개찰이 검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왜? 사신 역할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라고 하는 나라를 들렸는데 임금이 줄 거 없는 거야. 그래서 개찰이 서 임금의 무덤을 찾아가서 애도를 표시하고 그 무덤 위에 있는 서나무에다가 검을 걸어두는 장면입니다. 이게 개찰 괴검입니다. 그랬더니 시종이 죽고 없는 사람이 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애당초 검을 서임금에게 주려고 했다. 마음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 중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극단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질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기 속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유명한 고사성어이고 명언명구입니다. 혹시 써먹으실 분이 계시면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분 계시면 단톡방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군자보수 10년 불만.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사나이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이태백은 보수천리 여지책이다. 복수의 길은 천리라도 코앞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멀어도. 이런 말이 있고, 중국 사람들의 은혜와 복수, 은원관에 대한 가장 그 대중적인 형태는 역시 무협지죠. 그죠? 예, 무협지 소광호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은원이 있고, 은원이 있기에 강호가 있다. 사람이 곧 강호이거늘 어찌 떠날 수 있단 말이냐. 은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천지가 다 강호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은원은 기억이다. 은혜와 원한은 기억이다. 인간에게 기억이 힘이 있는 한 은원의 찌꺼기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죠. 그 일을 당한 당사자의 기억이 있고 그 당사자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 당사자의 후손들이 있고 그 당사자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한은 결코 그 은원은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인의 은원관을 가장 보여주는 무협소설이 소호강호라고 하는 무협지였고 영화가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중국인의 복수관 유행과 변천은 좀 전에 말씀드린 종법 복수에서 살인 복수로 넘어오고 사마천의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이 역사서 완성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제3의 복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문화 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복수관 유형이 종법 복수에서 살인 복수를 통해서 사마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를 통해서 문화 복수라고 하는 역사 기록으로서 복수를 하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복수관이 하나 더 탄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복수관과 오늘날 법집행의 문제와 한계 이런 부분들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법에 의한 대리복수의 한계죠. 그 국가가 정의롭고 또 그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나 정당이 올바른 정당과 권력이라면은 불만과 복수의 소위 얘기해서 처벌이 정당하다면은 원한이 발생하기가 아무래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항상 정당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여기에 공개까지 가면 더 좋죠. 제가 항상 제갈량 얘기하면서 제갈량이 평생 지켜왔던 3공의 원칙, 공정, 공평, 공개. 이 세 가지 원칙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꼭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처벌의 적절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훔치면 징역을 처하고 수십억을 갖다가 처 먹어도 그죠? 전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문제, 특히 범죄자의 사죄와 반성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과 한국 사회를 가장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 무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과연 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특히 사회 지도층들이 왜 이런 무치의 행태를, 언행을 수시로 늘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복수 심리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원초적 본능이랍니다. 복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 힘없는 백성들이 하다가 안 되면 혁경몽을 꾸듯이. 그죠?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이 히어로 영화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와 권력과 사회 지도층들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비질란테 필름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전문가들은 영장류들은
복수가 원초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2000년에 사우디 리야드 동굴에 사는 비비 원숭이 집단들이 있었는데, 무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원숭이 가운데 한 마리가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 비비 원숭이들이 그 도로 주변에 항상 이렇게 잠복해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잘 살펴보고는 결국은 그 원숭이를 치어서 죽인 그 자동차를 찾아서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영장류의 인간을 포함한 연장류의 복수 심리는 원초적 본능이다. 그런데 이 원초적 본능을 국가나 폭력기관에 의해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폭력기관에 의해 가지고, 또는 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원초적 본능을 억누르니 원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한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침전되고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뭐 여전히 잔존하는 복수법이 있습니다. 영국의 관습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관습법이 있었고 또 잘 작동이 됐죠. 옛날 같으면은 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 어르신들이 불러가지고 중재해서 그죠, 사죄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그리고는 화해하게 다 풀었어요. 요즘은 죄다 다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죠? 이런 윤리와 도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복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복수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유형의 피해가 존재합니다. 몸이 다쳤으면은 몸에 상처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몸뿐만 아니라 해를 입었으면은 그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죠. 근데 한 사람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남는 형태의 유형의 피해입니다. 무형의 피해는 더 많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당장 가족부터. 그죠? 예. 그리고 친한 지인들도 역시 한 사람이 아픔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해를 당함으로 해서, 정도는 다릅니다만 같은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의 직간접적 영향과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가 크면 클수록 집단 트라우마로 갑니다. 광저항쟁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복수하지 못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단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문제고, 또 여기에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표를 달라고 해서 맨날 뽑아달라고 했던 놈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자질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중에 피해를 받습니다. 2차 가해를 당합니다. 이런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사회 지도층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배신을 당함으로 해서 또 한 번 피해를 당하고 또 한 번 한을 더 겹쳐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 그런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해소시켜주기는커녕 끊임없이 나쁜 말로 선동하거나 또는 악담을 퍼붓거나 평가를 그저 엉망으로 엉터리로 해내는 특정 지역 집단과 이 집단들의 극렬한 저항과 피해도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소위 엘리트 카르텔, 엘리트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이런 카르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입법을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사회와 역사 발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고, 뭐 숫자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일련의 한국 현대사에, 현대사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현대사만 추림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일어났던 이런 원한 맺힌 사건들, 이 원한과 복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해결책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복수가 제일 필요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역사적 복수죠. 그죠? 평가와 기록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평가하고 기록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앞 두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심리적인 복수가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 그죠? 완전히 이제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 원한이 다 해소될 수는 없죠. 왜? 받은 게 아픔이 있는데. 그죠? 그 적어도 최소한 법적 복수와 평가, 역사적 복수가 두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복수가 됩니다. 거기에 좀 더 확실하게 복수가 이루어지려면은 잘못한 자들의 반성과 사죄가 따라주면은 용서도 따라주겠죠.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아마 이게 특별법 얘기는 내년쯤 되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죠? 특별검사도 임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최고 권력자들 주변에 대한 법적인 처벌 문제와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쯤이면은 이 특별법 제정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걸 제안을 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신연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자제가 낡아 빠진 언제적 이야기인데 신연자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확실한 검증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2200년 전에 여불이라는 사람이 여시춘추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육척사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육척사은을 보라라고 하는 22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육척은 자기 자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6종류의 친인척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은은 자기가 생활해 나가면서 사회에서 사귄 친구들, 지인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조사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조사해야 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직계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부당하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거나 범법을 저질, 이런 쪽의 사람들은 아예 선출직 공직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연자제 제 제안의 기본적인 취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MRI 찍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확실하게 오랜 시간을 투여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나가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외국 의사들을 초빙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건강검진센터가 필요하다. 알코올릭 검사는 당연하고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들의 자각과 엘리트 카르텔을 분쇄시킬 수 있는 학문적 검토, 연구뿐만 아니라 대중 강좌, 그 다음에 소위 저쪽에서 많이 써먹었던 의식교육, 그죠? 우리도 의식교육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광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의 일환도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집단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최고 통치자를 자리에서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 조치가 완벽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개혁은 집권한 초기에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반드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개혁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이익의 재분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모든 개혁 정치의 핵심은 이익의 재분배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거를 일부 가져와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개혁의 본질.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합니다. 가진 사람들 기득권은 내 걸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큰 물결이 일어나서 촛불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확 바뀌었을 때 그때 개혁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항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후 조치가
대단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 내부의 적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부의 적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치명적인 내부의 적 간신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를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책 다시 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마천 정신과 광주 정신의 만남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학회의 달마토 행사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기획이 광주시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좀 더 큰 규모의 차원으로 국제학술대회까지 된다면은 오늘 한종수 작가가 소개해 주셨던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정신과 역사 속에 나오는 사마천이 얘기했던 정의관이 무엇이며 또 희생했던 사람들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그런 행사로 한번 발돋움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